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이틀째 추가 발생이 없어 지금까지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 수는 28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 확진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아 오늘 퇴원할 예정이고 17번 환자도 조만간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진원지 중국 우한에 투입된 세 번째 전세기가 우리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 등 140여 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증상자 5명과 가족 2명 등 모두 7명이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고 나머지 교민들은 이천의 임시시설에서 2주 동안 생활합니다. 중국의 누적 사망자가 1,1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도 4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하루 사망자 발생이 100명 이하로 떨어지고 추가 확진도 1,000명대를 보이는 등 확산세는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품상과 감독상 등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배우와 제작진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 덕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며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쾌거는 정치권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하 인사와 패러디를 넘어 봉준호 감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봉준호 영화박물관을 대구에 짓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 곳곳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3차 수송기를 타고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우리 교민들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앞선 1, 2차 귀국 교민들처럼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우준 기자. 네,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국방어학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교민들 입소는 다 완료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민들을 태운 버스는 오늘 오전 10시 50분부터 이곳 제가 서 있는 국방어학원 앞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총 20여 분에 걸쳐서 21대가 모두 지금 현재는 입소한 상황입니다. 버스는 임시생활시설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한 차례 소독을 마치고 임시생활 숙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교민은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외부와 격리된 채 14일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140여 명의 교민은 1인 1실 생활을 하며 대부분 방 안에서 식사와 빨래 등을 해결하게 됩니다. 외출이나 면회는 제한되며 하루 2번씩 스스로 체온을 재고 증상 여부 등을 검사한 뒤 상주하는 의료진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1, 2차 생활시설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의료진과 심리상담사 등이 함께 머물며 24시간 교민들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공항으로부터의 거리도 입소시설 선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지금 김 기자가 있는 이 경기도 이천 3차 수송 교민들이 도착한 김포공항과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이곳과 김포공항은 약 차로 1시간 4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앞서 오전 8시 반부터 김포공항에서 이제 속속 출발을 했고 출발한 대로 지금 도착을 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시 10분쯤에 버스 21대가 모두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한 현지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들을 태운 3차 전세기는 오늘 오전 6시 23분쯤 김포공항에 착륙을 했는데요. 이번 3차 전세기에는 처음으로 중국인 60여 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중국 국정이어도 우리 교민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관계 등을 입증하면 전세기 탈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방침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앞서 중국 국적을 가진 가족들 때문에 귀국하지 못했던 우리 교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함께 같이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항공편까지 포함하면 우한에서 세 차례 전세기를 타고 빠져나온 우리 국민은 약 800여 명 정도 됩니다. 후베이성 부근에 남은 우리 국민은 1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정부는 아직 4차 전세기 투입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국방어학원에서 YTN 김우진입니다. 네, 오늘 귀국한 교민들 가운데 유증상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서 기본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후에는 1인 격리병실로 옮겨져 현재 증상에 따른 대증적 치료와 함께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또 확인할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기채 기자.
네, 국립중앙의료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의료원에 도착한 유증상 교민들 지금 검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오늘 새벽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3차 교민들 가운데 의심 증상을 보인 5명이 이곳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음압구급차 한 대에 유증상 교민 1명씩 탄 채 도착했는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건물 지상 통로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모두 격리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는 기본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에 온 5명 가운데 1명은 기내에서, 4명은 김포공화 검역과정에서 각각 의심 증상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자녀를 둔 부모가 있어 11살 어린이와 15개월 된 아기도 함께 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만 어린이들은 증상이 없는 만큼 병원은 더 주의를 기울여 통제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유증상 교민 5명에 대해 검체 확보를 대부분 마치고 질병관리본부에 보낼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한 뒤 병원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앞서 1차와 2차 전세기로 입국한 유증상 교민에 대해서도 격리 검사를 벌였는데요. 당시 해당 교민들은 기본적인 건강 검진 과정을 거치고 검체를 질병관리본부로 보낸 뒤 각각 1인실에 격리 입원시켰습니다. 병원 측은 이번 3차 입국 유증상자도 비슷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전엔 바이러스 검출 판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엔 새로 도입된 검사 기법인 RT-PCR을 거치기 때문에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네, 정부는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명칭을 코로나19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19 국내 환자 밤사이 추가로 늘지 않아서 28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오늘 중 환자 1명 또는 2명이 추가로 퇴원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승재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예, 밤사이에 먼저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환자 1명이 확인된 뒤에 현재까지 추가 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확진 환자는 총 28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천여 명이 병원에 격리돼 검사를 받은 결과 4천여 명이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992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현 단계에서 지역 축제나 시험 등 각종 집단 행사를 전면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최기관이 보건당국과 상의해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국은 주최기관과 보건소가 참고할 수 있는 집단 행사 권고 지침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1명 혹은 많으면 2명이 퇴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3번 환자가 퇴원할 예정입니다. 이 병원에 입원 중인 17번 환자도 오늘 중 퇴원할 수 있습니다. 3번 환자는 지난달 20일 30살 중국 여성과 함께 우한에서 입국한 54살 한국 남성입니다. 3번 환자는 6번 환자인 55살 한국 남성과 28번 환자인 동행 중국 여성을 감염시켰습니다. 17번 환자는 38살 남성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말레이시아인 확진자로부터 감염됐습니다. 명지병원 측은 17번 환자 상태도 좋아서 정부의 허락만 받으면 오늘 퇴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8명의 환자 가운데 지금까지 퇴원한 환자는 1번과 2번, 4번, 11번 환자 등 총 4명이고 3번과 17번 환자가 퇴원하면 6명으로 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 본토에 이어서 오염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공항에서 검역이 강화됐습니다. 오늘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특별 입국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입국자들은 홍콩, 마카오 전용 입국장으로 들어와 검역관에게 1대1로 발열 검사를 받고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생산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일정 수량 이상 대량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매일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일본 대형 크루즈선 감염자 39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 크루즈선 안에서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제 39명이 늘어서 환자 170명을 넘겼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안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이 새로 확인된 건 모두 39명입니다.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세자 53명에 대해서 새로 감염 여부를 검사했는데 이 가운데 70% 이상이 감염자로 확인된 겁니다. 탑승객 중 감염자 이외에 배에서 검역을 담당했던 검역관 1명도 감염이 확인됐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 검역관은 탑승자들에게 건강 상태 등을 묻는 질문지를 배포해 수거하고 체온을 재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방호복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135명까지 포함하면 크루즈선 내 감염자는 총 174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은 사람은 492명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승선 인원이 3,711명이니까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3,200명이 넘습니다. 계속해서 검사가 진행되는 만큼 감염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감염이 확인된 탑승자들은 배에서 내려 요코하마 인근 감염증 전문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감염자 중에서는 일본인 3명과 외국인 1명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안에는 아직도 3,500여 명이 객실 등에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배에는 우리 국민도 14명이 타고 있는데 현재까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루즈선 안에서 확인된 감염자 174명과 검역관 1명, 그리고 크루즈선 이외 감염자 28명까지 합쳐서 일본 내 감염자는 총 203명이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확인된 겁니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선에서 처음으로 집단 감염자가 확인된 지난 5일을 기점으로 잠복 기간 등을 고려해 2주 후인 오는 19일쯤 선상 격리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무더기 감염이 확인되면서 배 안에 격리된 전원에 대해서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격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입국 거부 대상 지역을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 저장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신규 환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4월 이전에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베이징 연결해서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가장 심각한 우한과 후베이 지역에서도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발표한 중국에서 총 신규 확진자 수는 2,015명입니다. 어제 오전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2,484명이었는데 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3,000명대를 유지하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30% 이상이 감소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가장 심각한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 지역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2,097명이었는데 오늘은 1,63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는 어제는 108명이었는데 오늘은 97명으로 1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많은 숫자지만 어제와 비교하면 조금 줄었습니다. 새로 발생하는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는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지만 누적 사망자를 보면 여전히 1,113명으로 많습니다. 또 중국의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도 4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중증인 환자 수만도 8천 명을 넘어서 8,204명이고 퇴원한 사람 수는 하루 사이에 774명이 늘어서 지금까지 총 4,740명이 완치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 급증하던 하루 사망자 숫자가 조금 줄어들어서 다행인데 시진핑 주석도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어제 카타르 국왕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은 국가가 총동원돼서 전염병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신화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각종 예방과 통제 조치를 통해서 이제 긍정적인 진전이 이룩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호흡기 전염병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중난산 원산은 일부 지역에서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또 이런 추세라면 2월 말에 절정기를 지나서 4월 이전에 사태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2월 말이 절정이다 이런 말을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때까지는 총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또 중난산 원사의 예측은 중국이 현재의 강력한 이동 통제와 방역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역이 소홀해질 경우 아직 대도시로 복귀하지 못한 1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이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시 악화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우한 상황, 이 최초 발병지 우한 상황은 어려운데 이곳의 상황 중국은 지금 어떤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네, 시 주석이 이틀 전에 베이징의 한 방역 현장을 방문해서 후베이에 파견된 의료진과 화상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한에서 승리를 해야 후베이에서 이기고 후베이에서 승리해야 전국에서 이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한과 후베이에 남은 총력을 다 동원하라는 지시입니다. 이런 지시에 따라서 우한시는 어제부터 주거단지별로 봉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외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심 환자나 확진자가 나온 아파트나 건물은 아예 동 전체를 폐쇄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렇게 강력한 봉쇄 조치를 통해서 우한의 1,100만 인구를 100% 전수 조사를 하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가려내서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조치는 후베이성으로도 확대 실시될 전망입니다. 신규 사망자가 여전히 많은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환자실 전문 의료진도 대거 투입하고 있는데 오늘 사망자 증가세가 멈춰서 다소 줄기까지 했는데 이런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내일부터 이 중소기업에는 250억 원, 그리고 소상공인에 200억 원의 경영 안정자금을 인하된 금리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백종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이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97%가 사업장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매출이 1년 전보다 5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44%나 됐는데요. 정부가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 대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보고하고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우선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 가운데 하나인 중국 수입 원부자재의 수급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필터 등의 공동 수입이 추진됩니다. 이번 조치로 수입 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공동구매 전용 보증을 통해 참여 기업의 구매 대금이 올해 1,360억 원까지 보증됩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로 수출과 매출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는 경영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내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 250억 원은 2.65%에서 2.15%로 금리를 내려 공급하고 보증지원 1,050억 원은 보증 조건이 일반 금융기관보다 좋아집니다. 특히 지원 대상을 관광업과 해상 운송 관련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피해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외상 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 채권 보험의 인수 규모도 확대됩니다. 네, 확실히 요즘 사람들이 외식도 잘 안 하고 또 바깥 활동 자체가 줄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련 대책도 나왔다고요?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1.75%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 1,000억 원이 내일부터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도 일시적으로 3.4%에서 2.9%로 낮춰지고 만기와 상환기간 연장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민간 쇼핑몰에서 온라인 특별기획전을 열고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자발적 상생협력기업 업무협약 보완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외식업 중앙회와 협약을 맺었던 국민은행이
지원 대상을 기존 음식점에서 숙박업과 여행업으로 확대 모두 450억 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경영 안정화를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예상 피해에 먼저 대응하기 위해 정책 지원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권위인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에 이어서 국제장편 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의 배우들이 귀국했습니다. 송강호 씨와 조여정, 이선균 등 배우들과 곽신혜, 바른손 ENA 대표, 한진원 작가 등이 오늘 오전 5시 1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좋은 성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LA 현지 일정이 남아 다음 주 입국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귀국 뒤 배우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네, 영화 기생충의 쾌거 정치권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하 인사와 패러디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에 봉준호 영화박물관을 짓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 봉준호 영화박물관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제안한 이야기입니까? 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입니다. 대구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강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 신청사 옆 두류공원에 봉준호 영화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 감독이 대구 출신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어제 원내대책회의 공개 발언에서도 봉 감독과 대구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또 CJ그룹의 지원도 치켜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대구 출신입니다. 저도 동시대에 그 이웃 동네에서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대기업인 CJ그룹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같은 쾌거가 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강 의원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시류에 편승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규환 의원 역시 고향 사람 모두가 응원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대구 남구 출신 봉 감독의 어린 시절을 언급하면서 영화관 등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봉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고초를 겪은 적이 있었죠. CJ 이미경 부회장 역시 영화 광해 제작과 변호인에 투자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전 정권에서 배제했던 문학의 인사들을 이제는 총선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봉 감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CJ 이미경 부회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렸던 분들이 이제 와서 봉 감독의 쾌거에 숟가락을 올려놓으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창대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한국당의 축하가 뻔뻔함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다며 비꼬았고 홍일학 의원은 각종 연계 공약을 내거는 대구 출마 의원들을 비판한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래서 출향인도 외면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 기생충 열풍을 겨냥한 각종 공약뿐 아니라 또 정치권에서 기생충 패러디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 축하 글과 더불어서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한 사진이 정치인들의 SNS에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눈에 선을 그어서 가린 기생충 포스터의 특징을 살린 사진에 축하는 나눌수록 커지잖아요라는 이 패러디 문구를 적은 경우가 많은데요. 민주당 박찬대, 이재정, 김상희, 박경미 의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박경미 의원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을 비판하면서 기생충으로 삼행시를 짓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생충 삼행시로 표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생정당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법에 근거하여 중앙선관위가 판단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정치권도 기생충 열풍에 함께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기생충 쾌거에 찬사만 보내서는 안 되고 영화가 제기한 이 빈부격차라는 화두를 어떻게 풀어갈지 응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총선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험지에 출마하는 한국당 공관위와 또 고향에 출마하겠다는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대치가 팽팽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 계속해서 수도권 출마 압박을 받던 홍준표 전 대표가 서울 대신 경남 양산을에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맞붙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형우 공천관리위원장은 절반의 수확이라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홍 전 대표의 마음을 일단 이 고향이 아닌 타지 출마 쪽으로 돌린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여전히 고향 출마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정의당 텃밭으로 한국당 험지로 꼽히는 경남 창원 성산 등이 김 전 지사 출마지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총선 공약으로 한국의 경제 구조를 지속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 경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이 기후 위기는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다며 그린 뉴딜 대전환 3대 전략을 제시했고요.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전기 자동차 1000만 시대 개막, 그린 리모델링 200만 호 추진 등 10대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오늘은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봄 같은 겨울 날씨가 계속되다가 오늘은 또 호우의 돌풍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 지역 어디입니까? 네, 제주도와 남해안입니다. 이 지역은 겨울답지 않은 강우량에 돌풍까지 동반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산간에는 오늘 하루만 100mm에 가까운 호우가 쏟아졌고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때문에 새벽 한때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전남과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령 중인데 이 지역은 비보다는 바람이 더 강해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오늘 전북 무주 덕유봉에서 초속 27.7m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기록된 것을 비롯해 신안 가거도에 초속 24.8m, 경남 통영에서는 초속 20.4m의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온 가운데 저기압의 중심이 통과하는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에 겨울비가 오겠고 제주 산간과 경남 해안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내륙은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내일 비가 그친 뒤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고향 출마냐, 수도권 험지냐, 아니면 경남 양산이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홍 전 대표 손을 잡고 서울로 가려고 했지만 설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어려운 PK 상황을 해명하기 어려워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 승부수가 통할지 지금부터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백댄서는 안 하겠다 네. 얘기를 하고 지금 던진 곳이 수도권 험지 대신에 PK 험지, 맞습니다. 양산에 나가겠다. 네네. 이런 그 전략을 역제안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 고향에 나가겠다는 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편집돼서 인용되는 게 있어요. 자, 25년간 나는 당에서 보내는 험지에 갔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이 고향에 처음으로 출마하겠다는데 그것을 꼭 막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좀 고집 같은 느낌이죠. 백댄서도 나는 황교안 대표하고 같이 내가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안 하겠다. 네. 나는 안 다치겠다.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경남으로 출마하는 거에 대한 변을 상당히 계획적으로 내놓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 예. 어떤 한강 벨트에만 집중해서 될 게 아니다. 낙동강 벨트가 중요하다. 2년 후에 대선을 바라보면 PK 지역이 예전 같지가 않다. TK, PK는 보수의 텃밭이다. TK는 모르지만 PK는 바뀌었다라는 네. 얘기예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도 경남이고요. 지금 이제 이 사실 지난 총선에서 경남의 의석은 한국당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만 지금 20대는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았고 예. 가장 최근 선거는 2018년 지방선거란 말이에요. 예. 지방선거는 부울경, 광역, 기초 사실은 민주당이 거의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한강벨트 못지않게 낙동강벨트도 중요하다. 나도 험지 지키는 거다. 예. 근데 고향은 뭔가 험지가 아니고 양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올라가진 않겠는데 경남에도 험지가 있다.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본가가 있는 양산이다. 예. 그럼 내가 그곳을 지키마 하고 일부 조정을 한 거고 전 이거 이 한국당 공관위가 안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 김영호 위원장의 기류가 예. 조금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공관위는 지금까지는 종로, 동작, 광진, 동대문 이런 곳 쭉 묶어가지고 이제 한강벨트 수도권 험지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보자. 뭐 한강벨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역제안을 한 이 제안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저는 잘못한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메인 댄서가 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 앞서서 종로 출마하겠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으면 되는 거죠. 종로에 예. 자, 그런데 뭐 안 나왔어요 그때. 네. 그런데다가 지금 계속 양지만 찾아다니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취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절충안을 택하는 예. 뭐 이런 식인데 그래도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는 않지만 그다음 차선책을 선택을 한 이런 상황이 돼버린 예. 거예요. 그래도 양산도 뭐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험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는 예. 있겠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수도권에 비해서는 훨씬 환경이 좋은 거죠. 예.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자, 이 홍준표 전 대표가 늘 잘한 말이 있잖아요. 예,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예, 그 자기는 뭐 그냥 뭐 하여튼 뭐 무서워도 굴하지 않고 예. 그렇게 언제나 이렇게 앞장서 나가고 예. 그렇게 호기롭던 홍준표는 어디로 사라졌느냐 하는 거예요. 일단 뭐 금배지 달고 보자. 뭐 이거에 이제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인생은 거의 예. 끝나는 거다라고 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배지 달고 일단 대권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도 지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예. 차라리 수도권 험지 뭐 당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고 출마해서 떨어지면 네. 그래도 기회가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지 찾아가서 출마했는데도 떨어지고 나면 네. 앞으로 영원히 기회는 없는 겁니다. 예. 저는 홍준표답지 않은 결정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던졌고요. 앞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네. 기류가 좀 변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 보시기에는 일단 절반의 수확이다 김영호 공관위원장 입장이 여기까지는 왔거든요.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 김영호 위원장도 이건 잘못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단호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황 대표의 종로 출마까지도 관철시키셨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후보자들, 다른 중진급들도 다 승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진행될 그러니까 혁신공천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중진들을 뭐 관리 또는 제압도 해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이 되면 아마 중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아마 해법을 찾아 나설 겁니다. 절충안을 다 찾아 그렇죠. 나오면 그럼 방법 아마 이게 거다. 감당이 안 될 수준이 될 수도 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조만간 홍준표 전 대표, 뭐 김태호 의원까지 해서 아마도 곧 이 출마 지역이 결정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떤 결정이 내릴지 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경남 양산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친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두관 의원이 네, 이미 네. 출사표를 던진 곳이라서 맞습니다. 만약에 공관위가 받아들여서 이 빅매치가 성사가 된다고 네. 하면은 이번 총선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관심주로 부상이 되는 거죠. 차기 대권 주자인 이 이낙연 전 총리와 예. 황교안 대표의 종로, 정치 1번지 종로가 차기 대권을 향한 빅매치라면 네. 이거 수도권 승부수죠. 그리고 경남에도 승부수가 생기는 셈이에요. 양산을 해서. 예. 자, 김두관 사실은 전 지사도 김포에 지역구가 있고 김포에 또 재선을 위해서 나오려고 했는데 당이 차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역으로 지금 여당은 수도권 중진을 빼서 경남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를 한국당은 경남에서 빼서 수도권으로 이제 이동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여기도 나름 빅매치예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저는 아까 이 박사님 해석에 일견 동의하지만 예. 홍준표 전 대표의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 이분이 지금 뭐 계속 이 언론에는 다뤄졌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한마디 네. 메시지들이. 하지만 지금 보면 정치인이라고 봐야 하나? 지금 유튜버잖아요. 유튜버. 굳이 이제 현직을 따진다면. 그러니까 이 정치의 외부에서 이 어찌 보면은 좀 이 개인 미디어로 평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차기 대권은 다가오는데 본인은 지금 이 장외에 있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도권 험지에 차출한다는 건 홍 전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황교안 대표가 나를 제거하려는 것이구나. 어찌 보면 총알바디로 예. 한강 벨트에서 쓰려는 것이구나라고 인식했을 거예요. 백댄서 이야기도 나오고 종로 출마하면 멋있죠. 근데 떨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은 한번 해볼 만한 곳을 찾는데 경남 여긴 내에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네, 이렇게 고향은 판단을 가능성이 했다는 높다고 얘기죠. 본 예. 거고 컷오프 안 낸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디 네네. 놔도 난 1등이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좀 허세로 보여지고 양산을 정도면 해볼 만한데 지금 이제 이 김두관 전 지사와 예. 사실은 이 저 홍준표 전 대표지만 네. 또 전 경남 지사기도 합니다. 두 사람 다 경남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지사직을 끝까지 완수 못했어요. 그러한 이제 공통점도 있습니다. 한번 붙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네. PK 지역의 명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일단 한국당 공관의 결정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요. 나와야죠, 이것부터 나와야죠.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의 이번 총선 전략을 보면 서울에는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중심으로 이렇게 선거 전략을 세우고 강원도에는 또 이광재 전 지사 그리고 호남은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아직 수락은 안 했습니다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경남은 이렇게 김두관 지역마다 지금 대선 주자급으로 거론되는 인사를 선두로 내온 이런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한국당은 지금 대선 주자급 인사들을 좀 험제 내보내는 이런 전략이란 말이죠. 네. 이런 양쪽의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글쎄 뭐 나름 이제 다 의미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당에서 이 대선 주자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좀 온도차가 있다. 상당히 큽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그걸 너무 지금 본인들 위주로 좀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그런데 뭐 일단은 그래도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현재까지는 좀 더 그 득표력이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최근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공천하는 과정에서 몇몇 분들 이제 좌절시키기도 하고 했는데 예. 그런 위험 변수 관리도 아직까지는 비교적 잘하고 있는 잘하고 편인 것 있다. 같다. 이렇게 여당이. 생각을 해요. 네. 자유한국당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정된 게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시킨다. 그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김영호 위원장이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확실한 빅픽처에 따라서 과단성 있게 지금 이제 공천을 해나갈 필요도 있고 예. 그야말로 선수 배치를 잘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확연히 보이질 않아서 평가를 하기는 좀 이른데 그런데 조짐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홍준표 전 대표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좀 잘못 흘러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가 조금 드네요. 네. 예. 자,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좀 앞서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정봉주 전 의원 어제 울먹이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전체적 느낌으로 보면은 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지자들 중심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이제 출사표를 던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금태섭 의원 제명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지지층의 분포가 넓죠. 민주당은 당내 스펙트럼이 129석이기도 한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온건 보수부터
뭐 아주 급진적인 진보까지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을 그냥 진보 정당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쉽진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조금 지난번에 이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이제 아마 낙점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반대 여론이 지지층 내에서 꽤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정세균 이 총리하고 롤플레이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도 아주 선호하는 이제 정말 골수 지지층이 있는가 하면 예. 또 이제 이번 선거에선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예요. 그건 현역 의원들조차도 정봉주 전 의원을 경선에는 그래도 붙여서 뭐 유권자들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적지가 않았는데 예. 당 지도부는 1점 부정적인 대목이 있다면 지역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전국 선거 네.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배제하고 가겠다라는 방침을 그냥 이제 관철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금태섭 의원에 대한 이 당내 그 지지층 내에 이제 반대 기류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쏠렸었는데 네. 그 이제 내부에서 소신 발언을 경합하는 한 부분에 방식이 대해서, 좌절되니까 그런데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의 입장이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에요. 네, 좀 눈물의 기자회견을 애매합니다. 보니까 예. 당에 요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후속 조치를 보고 다음 예. 행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당이 나에게 그러면 좋다. 부적격으로 판정을 했으니 예. 그 다음에 하는 것을 보고하겠다. 근데 이게 좀 아슬아슬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지금 이 야권과 보수 언론에서는 그러면 또 결국 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불출마시키는 대신에 지금 임동호 이 의원 말이에요. 지금 이제 기소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뭔가 그럼 불출마의 대가를 또 지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이 이미 나오고 있어서 예. 이거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근데 실제로 예. 딜이 있다면 예. 정봉주 전 의원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딜이 있었다고 만약 가정한다면 예.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게 뭘지 좀 물음표가 찍히는 정봉주 점입니다. 전 의원이 그렇다면 바라는 당 후속 조치는 뭘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예. 있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본인이 뭔가 하여튼 그 당 지도부, 그러니까 뭐 이해찬 대표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안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이제 그게 뭐 그런 자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예. 정치권에서 보통 흔히 그렇게 하니까 또는 이제 뭐 그러니까 다음번은 반드시 보장해 달라라든가 네. 뭐 이제 그런 거일 수는 있다라고 출마가 생각합니다. 아니더라도 다른 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죠. 뭐 이런 예,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기예요. 다음번 예. 출마를 보장해 달라는 얘기는 그 지역구를 결국 보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 예. 이로 이제 보통 정치권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됐건.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봉주 전 의원처럼 끝까지 버티는 경우까지 일단 주저앉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이 공천 후유증 네. 엄청날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출사표를 던졌었던 여야 인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요즘 아마 가장 기분 좋은 소식하면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서 4개 부문 트로피를 거머쥔 이 뉴스, 뭐 봐도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총선이 다가오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영화의 성과를 선거 마케팅에도 활용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기업인 CJ그룹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같은 쾌거가 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CJ그룹에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69년에 대구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닌 우리 감독인데요. 저도 동시대에 그 이웃 동네에서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우리 같은 250만 대구 시민들과 함께 봉 감독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영화 기생충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를 패러디해서 대한민국 정부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생충 삼행시로 표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생정당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법에 근거하여 중앙선관위가 판단할 것을 기대합니다. 네, 지금 여당에서도 뭐 삼행시도 짓고 얼굴 합성해서 의정 활동 뭐 포스터도 만들고 굉장히 선거 마케팅 뭐 여당도 적극적이네요. 네, 뭐 어느 정도는 활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어떤 점을 저는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번에 기생충 마케팅을 활발하게 벌이는 정치인이야말로 정치 기생땡이다. 너무 강한 발언 예. 하시니까. 예. 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 좀 어이없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뭐 기념관을 만들겠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생가터를 뭐 보존을 해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지금 뭐 그런데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 뭐 강효상 의원도 나왔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CJ그룹에 대해서도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도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참 진심으로 축하한다. 예, 앞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활용할 생각만 하느냐. 예. 참 좀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당 조금 전에 강효상 의원 이웃 동네에서 초등학교 다녔다 네, 이 얘기까지 네. 나왔습니다. 뭐 봉준호 영화박물관을 대구에 짓자 이게 이제 한국당에서 나온 얘기이다 보니까 자, 이분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다. 그래서 저 이게 논평을 좀 찾아봤더니 네. 진중권 전 교수 봉준호 이미경 블랙리스트 올려놓고 이 쾌거에 숟가락 올리고 있다 지금 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또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게 선거가 정치 마케팅이죠. 마케팅이니까 이 스스로의 자력으로 안 되면 무엇이든 국민이 좋아하는 것들을 끌어와야죠. 저는 아마 이번에 팽수하고 같이 좀 선거운동 돌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이 좋아하는 거는 무조건 내 편, 내 거. 이건 뭐 우리가 선거 때마다 늘 봐오던 거라 이 박사님께서 논평하신 거에 좀 100% 공감인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과할 것, 지나간 그 바로 얼마 안 된 역사예요. 사과할 건 사과하되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스스로 문화예술을 있는 그대로 문화예술로 보고 아 우리 현실의 고단한 삶을 영화가 이렇게 반영해서 서민들의 애환을 영화로 표현했구나. 참 창의적이다라든가 와닿는다라든가 이런 이제 좀 이 문화예술에 대한 건강한 평을 했으면 좋았는데 네. 그동안 비판했어요. 뭐냐면 이번 선거도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데올로기 선거다. 국민들에게는 이념이 큰 의미가 없는데 정치인들 자기들끼리 진영도 짜고 이념도 이야기하고 빨간색이네 파란색이네 노란색이네 또 이러고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그런데 이 봉준호에 대해서는 왜 여기는 무풍지대가 됐을까? 위인이 됐을까? 어찌 보면 그동안은 좀 불온한 감독 아니야? 저 사람 좀 저 좌파적 시각 가지고 있는 감독 아니야? 좌파 맞아요. 봉 감독은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저분은 박찬욱 감독하고 같이 민노당원이었던 분이에요. 정치적 성향으로 본다면. 본인이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에서는 불이익을 많이 받았죠. 근데 왜 지금 저렇게 마음 놓고 환호하냐면 봉 감독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게 아니라 오스카상을 4개를 거머쥐었거든요. 네. 그럼 미국이 인정하면 인정하는 이 행태. 전 이거 문화 사대주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 정치인들. 정치인들의 문화적 식견은 유럽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폄훼하고 비판하고 이념의 색안경으로 규정하고 그러다가 헐리우드에서 상 4개 타니까 왜 저렇게 180도 입장이 바뀌는지. 그럼 오스카상의 권위가 우리 정치인들에겐 그렇게 위대한 것인지.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중견 감독인데 너무 위인의 반열에 일찍 올려놓지 마셔라. 정치권에서. 예, 생가를 예. 누적화하는 게 웬 말입니까? 정치권에서 너무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아니 제가 이런 분위기 생각까지. 같으면요. 예. 다음번에 봉준호 이 감독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자라는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안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이렇게 위인의 반열로 좀 올려놓는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빨리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들고 뭐 또 정치적으로 또 입맛에 안 맞으면 또 그냥 팽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인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값없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런 거는 좀 네. 그만했으면 좋겠고 예.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정말 최고인 인물들은 그 분야에서 그냥 그 분야에 계속 예. 일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냥 정치권이 놔둬라.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만 잘 되면 돼요. 맞아요. 영화인도 세계적이죠. 기업도 세계적인 기업 나왔죠. 정치만 후진적이에요. 예. 이거 보면서 이번에 반성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저렇게 정치를 저렇게 선진화 못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뭐 여야 모두 다 포함해서 예. 정치를 어떻게든 좀 세계 수준으로 좀 올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만 잘하면 된다. 이종훈 평론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영일 평론가가 옆에서 끄덕끄덕 하셨는데요. 예, 공감한다 표시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이런 논란 속에서도 영화 뭐 마케팅까지 등장하는 걸 보면 선거가 임박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수통합 생각보다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원래 이름이 대통합신당 이렇게 당명으로 가나 했는데요. 지금 새보수당 쪽에서 새로운 한국당 이 이름을 새보수당 쪽에서 제안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반반으로 하자는 거죠. 반반으로. 예. 그래도 새로운 보수당 반반을 넣었지만 이렇게 되면 한국당 이미지가 좀 강한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긴 한데요. 네. 지금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 지금 지도부 통합 신당의 지도부 구성 관련해 가지고 예. 사실은 뭐 상당히 좀 적잖이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지분 뭐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지분 요구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좀 상당히 염두에 둔 포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명도 반반으로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당대당 통합인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절반씩 서로 지분을 갖는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예. 자유한국당 지도부 쪽에서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냥 우리 이미 최고위원회에 있는데 그 당신들 뭐 몇 사람만 들어와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보수당은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속사정들이 좀 반영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어쨌든 통합보수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하고 1대1 구도 이렇게 가려고 지금 선거 그 판세를 짜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안철수 전 의원 이 보수 통합 쪽에는 선거연대도 안 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했는데 지금 1대1 구도는 필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렇죠.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그 공식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1대1 구도가 필패인지. 제가 그걸 지금까지는 여쭤보는 예, 지금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어느 선거나 해왔어요. 저는 이 새로운 한국당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걸로 예. 봐요. 왜냐하면 92년 대선으로 가보면 예. 그때 3당 합당이 있었어요. 신군부 민정당, 또 그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을 계승하는 그때 김종필 총재, 그리고 여기에 민주 세력의 김영삼 후보, 이게 세 당이 합당을 해서 신한국당을 만들었죠. 네. 그때를 다시 한번 복귀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공화당까지 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많이 보이고 있고, 한국당은 지금 크긴 한데 좀 고민이 있고, 새로운 보수당은 개혁으로 가자. 이 세 당이 합쳐서 신한국당을 좀 계승하는 새로운 한국당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3당 합당의 의미 같은 것. 그럴 때 우리가 이겼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도 소통합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급물살 탈 것 같습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만 혼자 예. 지금 바른미래당하고도 결별하고, 예. 그 어찌 보면 국민의당과 결별하고, 이름은 의만 빼고 그냥 국민당. 그런데 이게 안철수 신당의 셈이죠. 네. 그런데 이 1대1 구도는 필패다라고 하면 그럼 본인이 지금 체급이 굉장히 강해져야 되거든요. 남은 시간 불과 한 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1대1은 필패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것을 야권에 뭐 반문연대를 필승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 지금 안 보이면 한 달 후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한 2, 3주 후에 짠 꺼냈을 때 네. 대반전을 정치권에 만들어낼 수 있는, 유권자의 표심을 확 뒤집을 수 있는 사랑의 재개발, 노래 가사 같은 싹 다 갈아엎는 뭐가 나올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국 정치사상 그런 게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없는 것은 총선 때도 없는 것이다. 예.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보여줘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조금은 허망한 감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선거 연대도 없다, 연대까지도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한 안철수 위원장. 그런데 이것만은 야권 연대를 통해서 제가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법개혁 공약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기소권 폐지 등을 내걸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당은 수사기관의 장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견제하도록 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검찰청장, 공수처장, 경찰 수사기관의 장, 독립수사청의 장을 임명할 때 먼저 국회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장 관건 선거,
공작선거와 관련해서 청와대 선거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를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범야권 연대로 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 탄핵 추진 그리고 공수처의 기소권 폐지. 안철수 위원장, 지금까지 조금 발언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야권 연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선거에서는 끝까지 독자 노선을 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후에는 연대해서 이 부분만을 통과시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시차 적응이 조금 끝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시차 적응이 그래서 현실 감각이 네. 좀 이제 되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이슈 이제 뛰어드시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쪽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지금 몰고 가겠다는 거고 황교안 대표도 뭐 상대가 지금 이낙연 전 총리로 정해졌지만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를 겨냥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자꾸 겨냥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 황교안 구도로 이번 총선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건 선거 전략가라면 누구나 그렇게 구도를 잡아갈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필패라고 이야기한 1대1 구도를 이렇게 일부러라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건데, 안 전 대표는 지금 1인자도 아닌 추미애 장관을 지금 탄핵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선을 치고 나섰는데, 이래가지고 과연 이렇게 국민들이 확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1대1 구도가 필패면 1대2 구도는 필승이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 그 선거 막판에 가서 소수 정당하고 이 거대 정당들도 뭐 나머지 소수 잔류한 소수 정당하고도 선거 연대를 왜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대1 구도에서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다 하는 건데 안철수 전 대표의 이 얘기는 아무리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다라는 지적을 많이 한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정치공학이 작동하는 건 분명히 일부분 있는 건데 1대1 구도면 필패다 이거를 너무 좀 그러니까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산술적으로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를 자꾸 주변에서 듣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 취임 후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됐었던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입장도 거듭 밝혔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그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도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 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네, 자 검찰 내 수사 기소 주체 분리 이건 이제 검찰 내부에서 통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자 뭐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얘기는 하지만 일단 이게 선행이 법이 먼저 개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사한 팀이 그냥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공소 유지하면서 끝까지 이제 유죄를 얻어내는 일관된 방식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소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한 번쯤은 거쳐야 한다. 그래서 기소만 전담하는 검찰 내 조직을 둘 것이냐, 부서를 혹은 그 기소를
한 번쯤은 필터링하고 다시 돌아와서 수사팀이 이제 재판을 맡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이제 제도적인 이야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입법까지 가야 될 대목이고, 검찰 개혁에서 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예. 안타까운 점은 들어가면, 검찰이 예. 조금 빨랐죠. 13명의 청와대 인사를 포함한 이번에 하명 수사 관련 기소를 먼저 해버림으로써 네. 자꾸 청와대의 비위 의혹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은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공소장 비공개한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는데, 검찰, 언론의 유죄 추정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 또한 공소장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려고 하면은 법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현행 지금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주장하는 것들은 다 성사되기 어려운 주장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새로 내놓은 뭐 수사와 뭐 기소를 분리한다는 문제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 기소를 담당하는 그러면 검사는 사건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파악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또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수사하는 수준만큼의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현재 검사 인력 안 그래도 지금 뭐 검찰 조직 수사하려고 하면서 이걸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다. 그래서 성사되기가 그래서는 어려울 거다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예. 기소 부분은 사법부에서 이미 통제를 다 합니다. 아시겠지만. 예, 뭐 구속영장 발부 단계부터 시작해서 사법부에서 계속 판단을 내려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월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 그 부분까지도 검찰이 셀프 검증을 하도록 더 만들겠다라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고요. 공소장 공개 부분은 그건 이미 참여정부가 그거를 사법개혁 차원에서 허락을 했을 때부터 명분이 이미 그쪽으로 다 넘어간 상태. 그걸 네. 다시 역사를 다시 이제 뒤엎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예, 법을 잘 아시는 추미애 장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실까? 추미애 장관은 이 이슈가 계속 총선 과정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어제 청와대 정치적인 참모진들이 입장을 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치적인 그 중심에, 화제의 중심에 계속 본인이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치적인 의도가 오히려 더 강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좋은 총선 전략인지 아닌지 이건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사실은. 상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ree, two, one. 중국과 미국 국적 가족을 포함해 우한 교민 147명이 3차 전세기를 이용해 오늘 새벽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인천공항을 출발한 3차 전세기는 10시간 만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3차로 수송된 사람들은 우리 국민 79명에 중국 국적 가족 67명, 미국 국적 가족 1명입니다. 이 가운데 유증상자와 자녀 등 7명을 제외한 140명은
검역과 입국 절차를 마친 뒤 미리 준비한 버스에 나눠 타고 임시생활시설인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으로 이동했고 오전 11시쯤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를 타고 들어온 교민과 중국인 가족 가운데 의심 증상을 보인 성인 5명과 그들의 자녀 2명, 모두 7명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유증상자 5명은 중국에서 출발 직전 기내와 김포공항 도착 뒤 시행한 검역에서 파악됐습니다. 유증상자의 자녀 2명은 각각 11살과 15개월로 의심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증상자 5명과 자녀 2명 등 모두 7명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감염 여부를 검사받게 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대 방지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방역은 철저히 하되 지나친 위축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빈틈없이 하되 지나친 위축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무조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마련하고 예정된 행사들을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상점이 며칠간 문을 닫는 것도 공중보건 측면에서 지나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이더라도 소독을 하고 이틀 후부터는 운영해도 괜찮다는 것이 방역대책본부의 입장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석권한 영화 기생충이 신종 코로나 우려로 침체한 극장가에 흥행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 지난 10일 재개봉한 기생충은 이틀 만에 10,0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기생충은 지난 10일 아카데미 시상식 당일 1,760여 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9위에 오른 데 이어 전날에는 8,300여 명이 관람해서 5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1인치 장벽 또는 그 언어 장벽, 자막이라는 장벽들에 대한 발언은 저는 오히려 제가 했던 그 발언들이 좀 뒤늦은 감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오늘 이제 이런 좋은 일이 있음으로 해서 더더욱 그 장벽이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지는 시점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인들이 자막 읽고 통역을 거치는 것에 익숙하지 않죠. 이 1인치 장벽을 뛰어넘게 한 번역과 통역의 힘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네, 이렇게 서울대는 영국의 유명 대학 옥스퍼드로 번역이 됐습니다. 한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영화평론가 달씨 파켓의 솜씨였는데요. 이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친 짜파구리는 람동으로 번역했습니다. 짜파게티하고 너구리 아무래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잘 모르죠. 그래서 모두가 잘 아는 라멘, 그 우동. 라면. 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이 서울대 문서위조학과는 그대로 썼고 짜파구리에는 이 짜짜라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국 짜장면을 일본에서 짜짜면이라고 부르는데 이 짜짜와 자국의 음식 라멘을 합친 겁니다. 물론 이 특별한 기술적인 번역이 필요 없는 웃음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담입니다. 저의 초인종 노래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와 선배는 김치 먹으는 이사촌. 띵동. 네, 독도는 우리 땅을 개사한 노래 제시카 송인데요. 심지어 이렇게 관련 내용이 그려진 머그잔, 티셔츠 등이 판매될 정도였습니다. 자, 통역사 샤론 최성재 씨도 화제입니다. 통번역 전공자가 아닌 영어학도인데 가장 어렵다는 이 한국어 유머 통역하기를 이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송강호 씨의 이번 영화를 통해 저를 원 없이 볼 수 있다 이런 말,
sick of me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주 질렸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관용구입니다. 이 관용구를 활용해서 우리말의 뉘앙스를 아주 잘 살려냈습니다. 네, 한 영화 전문 매체는 이 샤론 최가 오스카 시즌의 MVP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숨은 공로자들이 있어서 영화 기생충이 더 빛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인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공사 수주전을 놓고 금품과 향응이 제공됐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합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서 특정 건설사 밀어주기를 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 이어서 김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 오늘 계속 보시겠습니다. 한남 3지구 조합원들이 재개발 정보 등을 나누기 위해 지난해 말 만든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 한 조합원이 단독 시공의 최강자라며 GS건설을 치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경쟁사들을 거론하며 단독 시공 경험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런 글이 계속 이어지자 너무 노골적이라는 반발글도 올라옵니다. 얼마 후 특정 건설사 띄우기를 했다는 해당 조합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단체 대화방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본인 명의의 글이 올라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이 글은 GS건설과 계약한 대행사 직원이 조합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남 3구역 조합원들의 공식 인터넷 카페입니다. GS건설이 좋다, 단연코 GS건설 등 칭찬 일색입니다. 이 역시 조합원 글이 아니라 GS건설 대행사 직원이 꾸민 일입니다. 조합원들의 분위기만 보겠다고 접근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겁니다. 명의를 넘겨준 이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들의 비난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와가지고 핸드폰 누르고 저 혼자 있는데 제가 그때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이런 비방 등을 허용하지 않았고 특정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명의자의 도용을 받고 접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의 내용과 전혀 달리 본인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에서 활동을 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금과 향응 제공에다 개인정보를 도용한 특정사 띄우기와 경쟁사 비방까지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초기부터 불거진 불법 탈법 의혹에 대해 업계 안팎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전방위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예비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일반 시민까지 참여해서 초반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만큼 첫 번째 경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만들었던 민주당 경선 결과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대선 경선 초반 판세를 확인할 수 있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예비선거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당원들의 투표인 코커스와 달리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만큼 전체 민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뉴햄프셔주는 10개 카운티 221곳에 투표소를 마련했습니다. 투표는 대부분 현지 시각 저녁 7시쯤 마무리됩니다.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비밀 투표로 치러져 스캐닝 머신을 통해 개표와 기록이 집계됩니다. 공화당의 경우 아이오와 코커스와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무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심은 민주당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박빙의 승리를 얻은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So I voted for Mayor Pete Buttigieg. I voted for him because I think he brings the right blend of progressive policies. 하지만 CNN과 NBC 등이 실시한 뉴햄프셔 현지 여론조사에서는 아이오와에서 2위에 올랐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1위로 나타나 실제 표로 연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I voted for good old Bernie. Let's just hope he doesn't have a heart attack before the election. 여기에 중도 대표 주자로 대세론을 내세웠지만 아이오와에서 4위에 그쳐 위기에 몰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기사회생할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경제 자유화가 진행되지만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국가의 통제가 강화돼 북한의 중산층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산팔로스가 보도했습니다. 산팔로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말 이후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북한 주민 대부분 10년 전보다 경제 사정이 나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지만 이제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허재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림픽 진출에 성공한 여자 농구 대표팀 지금 며칠째 계속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여자 농구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8강에 들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실 텐데 이후에 2012년 런던 그리고 2016년 리우 올림픽에 모두 나가지를 못했었다가 이번 최종 예선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12년 만에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값진 성과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귀국을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침울했습니다. 이 선수들 표정도 좀 어두웠고 협회 회장이 꽃다발을 나눠주는 장면도 뭔가 좀 어색했습니다. 기념 촬영할 때도 좀 분위기가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 흘렀는데요. 박지수 선수의 인터뷰에 그 이유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태극마크를 달고 시합에 나가서 사실 조금 많이 무대에서 뛰는 게 창피하다고 느껴졌어요. 저희가 그렇게 질 일도 아니고 그렇게 질 선수들도 아니고 그렇게 질 경기도 아닌데 그렇게 게임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도 많았고 화도 났고 네, 좀 그랬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박지수 선수가 이 네. 대표팀 막내인데 막내도 이 창피하다는 말을 할 정도면 진출에는 성공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 남을 비난하는 내용은 아니고 협회나 뭐 코칭 스태프를 비난하는 내용은 아니고 자신들의 경기에 대해서 좀 화가 났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중국전에 40점 차로 진 걸 갖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보면은 영국의 석점 차로 이겼고 스페인의 37점 차, 중국의 40점 차로 지면서 득실 차가 마이너스 74입니다. 좀 내용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세계 최강팀 중 하나인 스페인전은 뭐 그렇다고 해도 중국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긴 적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우리 선수들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전날 영국전에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리고 24시간도 채 안 돼서 다시 중국전을 치렀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던 겁니다. 네, 지금 뭐 올인 농구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이 영국전 3명의 선수가 40분을 꽉 채웠는데 이 혹사 논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국내 프로농구를 보면 가장 잘 뛰는 에이스 선수들이 주로 한 30분에서 35분 정도를 뜁니다. 그런데 영국전에서 박혜진, 강희슬, 김단비 이 3명의 선수가 단 1초도 못 쉬었습니다. 그리고 40분 풀타임을 뛰었는데 분명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10점 이상 앞서가다가 경기 막판에 선수들이 완전히 체력이 고갈되면서 한 점 차까지 쫓기면서 역전 위기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석점차 승리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보고만 있어도 뭔가 불편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문규 감독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게임에도 40분을 다 뜁니다. 선수들이 한 게임당. 근데 퐁당 게임을 해도 40분을 뛰고 그러는데 이 대표팀 게임에 영국 게임을 하기 위해서 40분을 우리는 죽기 살기로 뛴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 죽기 살기로 뛴다 이런 말을 네. 했는데 약간 이 옛날 얘기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게 지금 퐁당 게임이라는 건 이제 하루 쉬고 하루 경기하고 뭐 이런 좀 빡빡한 일정에도 40분을 다 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네. 이문규 감독님의 말 자체는 요즘 상황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팩트도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뭐 이번 최종 예선전에서는 무조건 1승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상대가 영국밖에 이길 팀이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 올인 전략이 반드시 뭐 틀린 것만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김연경 선수가 이 복근이 찢어졌는데도 주사 맞고 나서 태국전 풀타임 소화했잖아요. 뭐 이런 거랑 좀 마찬가지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이 5명 내지 6명의 선수가 부상 중이거나 감독의 전술에 맞지 않아서 전혀 쓰지 않았다는 점인데 그럼 과연 이 선수를 왜 뽑아갔냐? 선수 선발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반증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팀 코칭 스태프가 평소에 선수들 기량을 좀 자세히 점검하고 전력강화위원회와 좀 소통을 잘 하고 이랬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올림픽인데 이 박지수 네. 선수가 또 협회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제 작심 발언 굉장히 그냥 이어갔는데 네. 먼저 박지수 선수 얘기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합을 통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저희끼리 운동을 하고 저희끼리 시합을 하고 국내 뭐 남자 선수들이랑 게임을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고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요. 저희도 이번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만큼 좀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작심 발언이죠. 네. 지금 뭐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가면 많이 평가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구 대표팀은 그런 평가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주로 이제 남자 고등학교 팀과 연습 경기를 하는데 트레이너, 뭐 매니저 이런 지원 스태프도 이 프로팀, 소속팀만큼 잘 꾸려져 있지 않고 굉장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대표팀만 갔다 오면 부상이 심해진다, 이런 불만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대표팀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게 언제나 이제 돈 문제입니다. 이제 예산 문제인데 야구처럼 프로연맹에 아예 맡기든지 아니면 뭐 협회가 적극적으로 좀 마케팅을 해서 돈을 벌어와서 뭐 지원 인력도 좀 풍부하게 쓰고 뭐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마지막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감독 임기가 이번 달로 끝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종목을 막론하고 이제 올림픽 출전권을 따온 감독은 뭐 올림픽 본선까지 맡기는 게 일반적인데 2월 말까지 이번 달에 이제 임기가 끝나거든요. 뭐 지금 농구협회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계속 유임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포근한 날씨 속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오락가락 약한 비가 내리는 정도여서 바깥 활동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활동하실 때는 튼튼한 우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전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제주도 산간에는 오늘 하루 동안에만 100mm에 가까운 호우가 쏟아졌고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지금도 남해안에 시간당 1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고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남 해안과 제주 산간에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많게는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남해안에는 비보다는 바람이 더 강해서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이 10도, 광주가 13도, 부산 15도로 예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과 더불어서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수요일 뉴스 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